저를 두고 가십시오. 서방님은 잡히면 맞아 죽습니다. 깊은 산길 위에서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무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를 고쳐 업었습니다. 뒤쪽 골짜기에는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장 주인 장덕만이 보낸 추격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내가 어떻게든 함께 빠져나갈 것이오. 두 사람은 겨우 바위 틈 동굴에 몸을 숨겼고 지친 연서는 무진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떴을 때 동굴 안에는 무진의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돌뿐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무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발자국은 추격대가 사라진 골짜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서는 다친 발목도 입구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가난한 부부가 마을 전장 주인에게 돈을 빌린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조선 후기 산골 마을에 강무진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무진은 사냥꾼이자 나무꾼이었습니다. 산에 올라 짐승을 잡고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연서가 있었습니다. 연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고운 얼굴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에게 연서는 예쁜 아내이기 전에 가난한 살림을 함께 버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에는 보리밥과 나물 한 접시가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연서는 늘 마지막 반찬을 무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산에 다녀온 사람이 더 먹어야지요. 그러면 무진은 그 반찬을 다시 연서에게 밀었습니다. 당신도 종일 바느질했잖소. 가진 것은 적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산에 올랐고 연서는 밤마다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비가 오래 내렸습니다. 산길이 무너져 무진은 산에 오르기 어려웠고 장터의 사람도 줄어 나무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연서가 받아오던 바느질감도 끊겼습니다. 그때 연서가 크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사흘이나 내리지 않았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무진은 밤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무진은 마을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장의 주인은 장덕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장전주라 불렀습니다. 장덕만은 곡식과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그의 문턱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진도 그랬습니다. 무진은 장덕만의 전장으로 가 돈을 빌렸습니다. 전장 서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빈 문서를 펼쳤고 무진은 그 위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약을 먹이고 며칠 먹을 곡식을 살 정도였습니다. 무진은 돈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산이 풀리면 나무를 해갚겠습니다. 전장 서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기한만 넘기지 않으면 되네. 그때까지만 해도 무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자기 집 문턱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게 될지 말입니다. 며칠 뒤 장덕만이 보낸 사내 둘이 무진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문도 제대로 두드리지 않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무진이 있느냐? 무진은 막 산길을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등에는 젖은 나무짐이 얹혀 있었고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사내 하나가 품 안에 접힌 문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장전주께 빌린 돈
이자부터 내라 하셨다. 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지 않았소. 기한은 원금 이야기고 이자는 따로 붙는 법이지. 무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런 말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안에 약값이 급했고 전장서기는 손도장 찍을 자리만 짚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서가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입니까? 그 사내들의 눈이 연서에게 향했습니다. 병이 막 가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고운 얼굴은 초라한 초가 안에 있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서는 그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내를 가렸습니다. 이자는 마련해 보겠소.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사내 하나가 연서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이라 장 전주께 전해보지.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길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장으로 돌아간 사내 하나가 장덕만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전주 어른 그 나무꾼집 아내 말입니다. 장덕만은 장부를 넘기다 말고 눈을 들었습니다. 왜? 사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장덕만이 강무진의 빛보다 그의 아내 연서를 먼저 떠올리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 뒤로 무진은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낮에는 장터를 돌며 그것을 팔려 했습니다. 연서도 몸이 다 낫지 않은 채 바느질감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무진의 나무를 사 가던 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사냥감을 들고 가도 나무값을 낮추겠다고 해도 사람들은 무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연서가 받아오던 바느질감도 끊겼습니다. 며칠 뒤에야 두 사람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덕만이 뒤로 말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강무진에게 일을 주는 집에는 앞으로 곡식도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무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장덕만은 빚을 갚으라 하면서 정작 갚을 길을 먼저 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빈 쌀독 앞에 앉았습니다. 무진은 팔지 못한 나무짐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고, 연서는 빈 바느질 바구니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일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길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장덕만 쪽 사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늘 안으로 답을 내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덕만 앞에 직접 가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진과 연서는 장덕만의 전장으로 갔습니다. 전장 안에는 곡식 자루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덕만은 그 앞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진이 아니라 연서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연서는 몸을 낮추었고, 무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내를 가렸습니다. 장덕만은 빈 문서를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는 무진이 더는 갚을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도 팔 수 없고 바느질감도 얻을 수 없으니 이대로는 빚이 더 불어날 뿐이라 했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할 길을 막은 사람이 이제는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덕만의 눈이 다시 연서에게 향했습니다. 자네 아내를 내 집 안채로 보내게. 소실로 들이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지.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장덕만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진은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빚은 어떻게든 갚겠소. 굴더라도 일해서 갚을 것이니 다시는 내 아내를 입에 올리지 마시오. 장덕만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흘 주겠네. 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네. 무지는 연서의 손을 잡고 전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연서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빚은 돈만으로 끝낼 수 없는 빚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은 너무 짧았습니다. 무지는 다시 장터로 나갔지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싸게 넘기겠다고 해도, 사냥감을 외상값보다 낮게 팔겠다고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서도 바느질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갚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지는 오래된 나무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러진 화살촉, 낡은 노끈, 오래된 사냥 칼집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증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받은 것이오. 그는 연서에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산길을 가다 들짐승에게 습격당한 중년 상인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지는 그 사내를 등에 업고 산 아래까지 내려왔고 며칠 동안 약초를 붙여 살려보냈습니다. 떠나던 날, 그 상인은 이 증표를 무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큰 공경에 처하면 이 패를 전장에 보이시오.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무지는 거절했지만 상인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목숨을 살린 보답이오. 그 뒤로 무지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길을 가던 상인쯤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연서는 증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기억하실까요? 무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오. 기억하지 못할 것이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연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지는 다른 마을의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 전장이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 그 증표가 얼마나 큰 물건인지, 무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래전 상인이 전장에 보이라 했던 말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 사람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무진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증표를 받아 든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증표를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진에게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이십니까? 무진은 마을 이름과 초가 위치를 말했습니다. 전장 사람은 증표를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집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무엇을 알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표는 이미 전장에 맡긴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무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서는 문 밖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집으로 소식을 전해주겠다 하였소. 연서의 얼굴에 아주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장덕만의 사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무지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사내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었다. 오늘 밤 안으로 답을 내라 하셨다. 돈이 없으면 여인을 보내라. 방 안에 있던 연서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장덕만은 정말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전장 쪽 소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쌀도 많지 않았고
옷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연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떠나려는 겁니까? 무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다가는 당신을 빼앗길 것이오. 지금 떠나야 하오. 연서는 말없이 보따리를 묶었습니다. 달도 흐린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지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버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쪽 골짜기 너머로 횃불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장덕만이 보낸 사내들이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지는 큰 길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금세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연서의 손을 잡고 어두운 산길을 빠르게 올랐습니다. 뒤쪽 골짜기에는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덕만이 보낸 사내들이 두 사람의 흔적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따라왔지만 산길이 깊어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다 젖은 돌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무진이 급히 붙잡았지만 연서는 발목을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발목은 금세 부어올랐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연서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십시오. 서방님은 잡히면 맞아 죽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그녀 앞에 등을 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내가 어떻게든 같이 도망갈 것이오. 그는 연서를 업고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아내를 업은 다리는 금방 떨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무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전 사냥을 다니다 보아둔 바위 틈 동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연서는 벽에 기대앉자마자 힘이 풀렸습니다. 무지는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연서는 무진의 옷자락을 붙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동굴 박발 소리는 아직도 멀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잡힙니다. 연서는 발목을 다쳐 더는 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넣어둔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다른 마을 전장에 증표를 맡기고 돌아올 때 혹시 몰라 챙겨둔 종이었습니다. 무지는 검게 탄 조각으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게 혹여 내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며칠 전 내가 증표를 맡긴 그 전장으로 가시오. 부디 나를 찾지 마시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하오. 무지는 쪽지를 연서의 손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그는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손끝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지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발자국을 깊게 남겼습니다. 마른 가지를 밟고 흙이 드러난 길로 내려갔습니다. 추격대가 자신을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연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무지는 반대편 골짜기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버텼지만 이미 몸은 한계였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 등 뒤로 날아온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무지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곧 장덕만의 사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연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지는 피가 고인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몽둥이가 다시 그의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동굴 안에 연서가 눈을 떴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무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손 가까이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그녀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살리려고 혼자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장으로 가라 했지만 연서는 그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친 발목으로는 한 걸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동굴 밖으로 몸을 끌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발자국은 골짜기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서는 쪽지를 품에 넣고 몇 번이나 주저앉으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혼자 못 갑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진이 산으로 도망치던 그 밤, 다른 마을 전장 한쪽에는 낡은 증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폐에 새겨진 문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은 곧 큰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말을 들은 이는 다복이었습니다. 다복이는 이제 윤 씨 곁을 지키며 장부와 사람을 배우고 상단 일도 함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장 사람이 전한 이름은 강무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끝 초가에 사는 사내라고 했습니다. 다복이는 곧장 거상 윤 씨에게 향했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보다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윤 씨는 사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다복이도 함께 따랐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전장을 거쳐 상단에 닿는 동안 이미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윤 씨 일행이 무진의 마을에 닿았을 때 초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급히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덕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씨 상단의 이름이 나오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진과 연서가 밤중에 산으로 도망쳤다는 것. 장덕만이 사람을 풀어 뒤쫓게 했다는 것. 윤 씨의 낯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더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 씨 일행은 곧장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 길목에 닿았을 때 어둠 속에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서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치맛자락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발목은 크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복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연서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 안에는 무진이 남긴 쪽지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복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윤 씨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로 끌려갔소? 연서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장 전주 사람들에게 잡혔을 겁니다. 저를 살리려고 일부러 그 사람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갔습니다. 윤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복이는 연서의 발목을 살피게 했고 사람들에게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일렀습니다. 연서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복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편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윤 씨는 이미 장덕만의 집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무진은 장덕만의 집 마당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어깨에는 몽둥이에 맞은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와 피가 엉겨 붙어 있었지만 무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덕만은 마루 위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무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그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무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그는 다시 힘겹게 무릎을 세웠습니다. 장덕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서였습니다. 무진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장덕만은 옆에 사내에게 눈짓했습니다. 몽둥이가 다시 들어 올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고 거상 윤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는 다보기와 상단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덕만은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장전주라 불리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지만 윤 씨 앞에 서자 달랐습니다. 장덕만의 전장은 윤 씨 상단의 장길과 보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줄이 끊기면 그가 쥐고 있던 돈줄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덕만은 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윤 씨는 그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시선은 곧장 마당 한가운데 묶인 무진에게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 그래도 아내가 있는 곳을 끝까지 말하지 않은 사내. 윤 씨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장덕만은 빚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 둘러댔습니다. 다보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빚을 받는 자리에 왜 남의 아내가 필요합니까? 장덕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장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윤 씨는 장덕만 전장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상단의 보증도 거두고 상단과 거래하던 객주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몽둥이보다 무거웠습니다. 장덕만은 마을 사람들 앞에선 큰 권세를 부렸지만 윤 씨 상단의 신용이 끊기면 더는 전주 노릇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사내들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던 손들이 하나둘 내려갔습니다. 윤 씨는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직접 무진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무진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윤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진은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먼저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윤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은인. 무진이 멈췄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내 목숨의 은인에게 큰 죄를 지었소. 무진은 피로 흐린 눈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구해준 중년 상인. 정확한 이름도 묻지 못한 채 떠나보냈던 사람. 그 얼굴이 세월을 지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살린 사람이 그대였소.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친 몸으로도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연서가 아직 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보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저희가 모셔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그 한마디에 무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 자신이 죽더라도 살리고 싶었던 사람. 연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순간. 무진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서는 가까운 객주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천이 감겨 있었고, 곁에는 따뜻한 물과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눕지 못했습니다.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살아있는지, 윤 씨 일행이 제때 도착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어깨는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연서는 다친 발목도 잊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무진이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손끝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서는 무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동굴에 홀로 깨어났을 때의 두려움, 남편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산길,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연서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무진은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하오.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장덕만의 전장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윤 씨 상단의 보증이 끊기자 그와 거래하던 객주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장덕만은 더는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무진과 연서는 윤 씨 앞에 앉았습니다. 무진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고 연서의 발목도 오래 걸으면 아팠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진에게 상단에 몸을 의탁하라 권했습니다. 무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나무꾼이 큰 상단 일을 맡을 수 있을지 쉽게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무진에게 약재와 목재가 오가는 산길을 맡기려 했습니다. 무진은 산길과 짐승길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릴 줄도 알았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는 짐꾼들을 살피고 길 위의 위험을 먼저 알아보는 일은 그가 평생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은혜에 기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연서의 손이 그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 말에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서도 몸을 회복한 뒤 상단 안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길 떠나는 짐꾼들의 옷을 손보며 다복이 곁에 앉아 장터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자리도 함께 얻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무진은 산길을 오가는 상단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무꾼으로 살던 발은 이제 짐꾼들이 안전하게 넘을 길을 살폈고 사냥꾼의 눈은 짐승보다 먼저 사람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연서는 무진이 길을 떠날 때마다 작은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 2덩이와 말린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난해서 나누어 먹던 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밥이었습니다.
무진은 그 보자기를 받아 들고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돌아오겠소.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사랑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험한 산길 끝에 이르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한 사람만 살아남는 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